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화요일 함께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준우 변호사 나오셨고요.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에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첫 번째 이슈 이재명 경기도지사네요. 이재명 지사가 간호사의 의료행위 허용, 부분적 허용이겠죠. 허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서 지금 총파업까지 예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입니다. 정상 기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이재명 지사의 얘기는 그 의사들이 실제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 네. 이 간호사 등 일정 자격을 보유한 분들이 예방 주사를 놓거나 또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게 하는 등 이런 좀 가벼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백신 주사 접종은 현행법상 의사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의사협회 파업이 벌어지면 또 백신 접종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의사들의 지금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 관련법을 바꾸자 이렇게 국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이 부여한 독점 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한다면 이 진료 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다운 주장 같긴 합니다. 네. 그나저나 지금 아주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다. 우리 이제 병원 가면 의사가 주사 놓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 다 간호사 분들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헷갈려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침습행위라고 하죠. 이제 몸에 뭔가 칼을 대거나 뭔가 찌르는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형법상 상해죄.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의사의 의료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걸 적용을 안 하고 이제 무죄가 물론. 되는 거죠. 네.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네. 근데 이제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간호 활동이야 뭐 독자적으로 하겠지만 나머지 활동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도. 예, 네. 그러니까 의사가 이걸 알아. 뭐 이제 처방전을 내린다거나 이런 건 이제 거기에 대한 서포터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갑자기 와서 지금 이 주사를 맞으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그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의사가 어쨌든 있고 네. 백신을 접종을 한다 만다 네. 이 지도 관리 감독을 하고 그 네. 다음 수순으로 이제 그쵸. 간호사가 네. 처방을 접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앞부분을 살짝 제외하자 만약 네. 총파업에 들어간다면 그런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네. 조금 될 수 있는 게 네. 경미한 의료 행위 어디까지 아무리 볼 경미한 것인가. 행위라도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백신을 놓을 건지 그런 것도 말 건지 있죠. 판단할 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간호사가 지기는 좀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뭐 만약에라는 가능성을 탑재한다면 전시 상황이다. 뭐 그러면 또 네네네. 어떻게 좀 물러설 수 가능할 수 있는데 있겠죠. 지금 상황만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뭐 법 체계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시 상황으로 간주하고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그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상황이고 실제 의사들이 총파업을 해서 백신 접종을 예를 들어 거부한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뭐 어떤 상태로 이제 규정하냐에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이제 그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 좀 뭐랄까 섬세하게 좀 다뤄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사실 지나온 근현대사 과정에서 불법 문신 뭐 네. 불법 성형수술 하다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최근에도 아마 박주민 의원인가 발의를 했던 것 같은데 문신 네. 합법화, 네. 문신도 사실 전부 침습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불법, 사실 다 불법이죠. 네. 의료법 위반이거나 형법상 처벌될 수 있거든요. 그냥 이제 사회 관행상 묵인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하는 데는 이제 뭐랄까 피부과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 약간 네네. 뭐 눈썹 문신 이런 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네. 그냥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하는 경우도 사실은 다 불법이라고 봐야죠.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걸 하려면 현행법상은 안 되고 만약에 이재명 지사의 주장처럼 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이제 제목을 이재명의 메디컬 정치라고 잡아봤는데 네. 의료 정책 관련해서 뭐 이번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가 목소리 높은 게 사실 오래 전부터 수술실에 CCTV를 좀 설치해서 환자 혹은 뭐 역으로 의사 좀 보호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네. 네, 뭐 이재명 지사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던 부분이긴 한데 이 병원 수술실에서 그런 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파는 분이 대리 수술을 맞아요. 한다거나 네. 또 술을 먹고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일전에 이제 신해철 씨 사망이 있었을 때 그때도 이제 수술실 CCTV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CCTV 설치 주장을 계속 해왔었고 그리고 2018년 10월에 이 전국에서 최초로 이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이 CCTV를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확대를 경기도 의료원 산하 병원에는 좀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국회의원 300명에게 모두 편지를 보내서 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통과를 당부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이 법이 여야 합의 불발로 그 논의가 이제 좌절이 되니까 이 주권 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다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찬반이 워낙 이건 뭐 여야 뭐 이런 것보다는 찬반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극명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찌됐든 이제 계속 메디컬 이슈 어떻게 보면 비정치적인 이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유가 뭘까? 뭐 일각에서는 정말 어떤 동물적인 정치 감각이다 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인권적 감수성 주장하시는 분들이 20년 전부터 사실 CCTV와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네, 네,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렇죠. 네. 이제 사생활을 너무 감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 때문에 했는데 실제로는 각종 범죄들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면서 CCTV를 더 설치해라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작업장에서의 CCTV 설치에 대해서도 사실 반감이 많았는데 네. 불행하게도 뭐 어린이집에서의 뭐 교사의 사고가 문제라든가 많이 이제 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네. 의사들 같은 경우 아까 정상근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또 뭐 마취되어 있는 환자를 성추행하는 일들도 종종 맞아요. 벌어지다 네. 보니까 이게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강경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요구가 국민적으로는 조금 더 공감대가 높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조건 하에서 모든 뭐 그 의료가 진료 행위를 하는 곳에다 전부 다 CCTV를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마취 상태에서 본인이 환자가 좀 뭐 기억할 수 없는 상태거나 이럴 때는 CCTV를 시범적으로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설치하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정책 실험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도의원 의료원 산하 6개 기관에 지금 설치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민간에다가 공모를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경기도 의사회에서 적극 반대해가지고 신청자가 거의 없어서 지금 사업이 아마 좀 재공모하고 뭐 이랬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국의 현실에서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 싶고 이런 걸 정말 이재명 지사가 잘 채가시는 것 같아요. 뭐 CCTV뿐만 아니라 뭐 일전에 이제 휴가철에 계곡에서 장사하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통제를 했었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이제 신천지 중심으로 좀 불거졌을 때 네. 이제 뭐 신천지 시설들에 대한 좀 기민한 대처라든지 네. 그러니까 정치적이지 않은 하지만 이제 그 국민들이 느끼기엔 왜 저거 안 하는 거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캐치해서 네네. 실제로 실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할 때도 뭐 그 좀 예산을 좀 절약해 나가면서도 뭐 무상교복이라든지 또 산후조리라든지 좀 네네. 이렇게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좀 그런 정책을 잘 내놓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좋게 이재명 말하면, 지사가 네. 아마 성남시장 할 때 시장실에도 CCTV 설치했을걸요. 뭔가 그 안에도요? 불법적인 청탁이 들어올까 봐 청탁 막 들어올까 그래서 스스로 나를 보호하겠다 뭐 이런 네. 건가요? 굉장히 하여튼 뭐 뭐랄까 감각이 네.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 있는 거고 이제 추진력에 대해서 막 환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이렇게 세게 급하게 나가면 또 항상 위험 요소는 도사리고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가지 뭐 이런 이렇게 양극화된 어떤 평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법률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속 시원하다 뭐 이런 평가들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종종 눈에 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의 메디컬 정치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은 정세균 총리의 경고로 넘어가 보죠. 정 총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업소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다면 4차 재난지원금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이 정세균 총리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을 하고 또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도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는 뭐 이유는 그냥 알겠고요. 지금 3차 대유행 안정세 아직은 모르겠다. 계속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는 어떤 그 심정의 반론 표현한 건가요? 그렇죠.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아요. 네, 오늘이 신규 확진자가 357명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최근 확진자 상황을 보면은 화요일까지는 좀 적게 나오다가 그렇죠. 네네. 수요일부터 갑자기 이제 늘어나는 좀 그런 양상이 있거든요. 네. 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까지는 200명대 확진자가 나오다가 화요일부터 갑자기 확 늘어나서 뭐 600명을 넘기는 네. 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 지금 뭐 주말 그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들면서 뭐 월요일 화요일 나오는 확진자들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만 이 주요 방역 지표가 지금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일단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좀 넘긴 상황이고 또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이제 양성률도 1%를 좀 웃도는 상황이어서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확정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제 현 상태에서 방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이렇게 좀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뭐 어떤 분들은 뭘 저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루하루 잘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약간 배신 행위야. 뭐 이런 그 맥락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총 입장에서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그 이른바 이제 클럽이 이 아침에 운영하는 클럽이 새벽 5시에 뭐 한다고. 새벽 5시에 네. 문을 열어서 아침 뭐 11시까지 운영하는 뭐 그런 클럽이 있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경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또 강조한 사안이 있습니다. 굉장히 경직된 표정으로 또 하나 얘기를 했는데 학교 폭력 얘기예요. 요즘 사실 기사 보면은 뭐 배구 선수들도 그렇고 학교 폭력, 연예인들도 그렇고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기사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상근 기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뭐 이미 뭐 여러 곳에서 뭐 국가대표 선발에 반영하겠다, 뭐 배구협회도 네. 이렇게 입장을 좀 밝히긴 했습니다만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냥 문체부에 지시를 했는데요. 학교 폭력 이력의 대표 선수 선발 및 대회 출전 자격 기준에 이런 학교 폭력 문제를 좀 반영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네, 정말 뿌리 뽑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정말 끊이질 않아요. 그렇죠. 근절이 안 되는. 뭐 이제 범주로 따지면 근데 김준배 변호사 이걸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일단 네. 작년에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장이 이제 신설이 되고 네. 그 법 하에서 이제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별도 이제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이제 작년에 설립이 됐고 거기서 이제 각종 윤리 규정이나 뭐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이제 말하자면 디딤돌이 하나 이제 놔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학교 폭력 이력을 대표 선수직에서 이제 제외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죠, 완전히 어렵죠. 이제 네. 이건 그냥 국가 대표에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제 학교 폭력의 어느 정도 수위였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느냐를 가지고 비례적으로 뭐 기준을 적용한다면 크게 뭐 헌법적 논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뭐 너무 급하게 만들면 또 이제 뭐 예측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할 테니까 뭐 이제 스포츠계나 이제 뭐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적정한 기준을 또 각 연맹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이제 이게 네. 법으로 막 국가대표 선발 기준이 막 있는 게 아니라 대한체육회 산하의 각종 연맹들에서 또 내부 규정을 국가대표 선발에 관한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각 연맹에서 자정적으로 윤리 기준을 좀 강화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정상 기자 어려운 게 네. 이제 학폭 의혹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출전 뭐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한 번 때린 거는 괜찮고 2번 때린 거는
안 괜찮고 이 기준이 좀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학교 폭력의 그 수위가 너무 다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폭력이란 것 자체를 좀 근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이른바 이제 그 학폭 폭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스스로 이제 그 고백을 하시는 좀 그런 거죠. 형태, 네. 혹은 이 제3자가 내가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 좀 이런 형태로 좀 이루어져 있고, 이게 또 과거의 또 기억이기 때문에 뭐 이게 초반에는 이렇게 많은 그냥 그 학폭 대상자로 제기됐던 좀 많은 사람들이 뭐 사과를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네. 최근에는 또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그 어디까지 좀 규명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뭐 공소시효 같은 게 지나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뭐 연예인이건 뭐건 간에 법적인 이제 공방으로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실제 가해한 게 맞는데 뭐 사실 증거물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일단 의혹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또 반대로 피해자로 주장하는 분이 또 허위인 경우도 뭐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제 증거가 대부분 사라졌거나 그렇죠. 오래된 없는 상황일 다음에. 테니까 네. 또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또 수위와 관련해서 진술이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징계도 받고 뭐 다 했었는데 이제 네. 수위가 좀 다른다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폭력은 있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별도 민사상 합의가 있어서 이제 그냥 특별히 처벌을 안 받고 지나갔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가해자 입장에서는 좀 이중적인 처벌 아니냐라고, 이중 처벌. 네, 자기는 네. 분명 그때 뭔가 합의도 했고 반성도 했고 여러 가지 교육도 다 받았는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것들이 사실 법적으로 좀 뭔가 거기까지 개입하다기보다는 네.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뭔가 기준을 좀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연예인들이 불법 도박이나 뭐 마약 이런 걸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언제 복귀가 가능한 것이냐. 그런 것도 항상 논쟁적이었죠. 네, 그런 1년 뒤 거랑 복귀는 비슷한 빠르다, 부분인 뭐 것 3년은 같아요. 괜찮다 네. 등등. 다만 스포츠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스포츠 도박과 연루됐다든가 네네. 도핑성 뭐 예, 그런 걸 이제 이용해서 이제 스포츠 정신에 반한다는 경우는 좀 강력한 제재를 하는 특수한 직업윤리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을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취급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나저나 이 학폭과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뭐 협박죄, 폭행죄, 모욕죄 등등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공소시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뭐 폭행 모욕이 한 5년, 이제 네. 특수상해가 한 10년 정도 되는 걸로 네, 특수상해 기억하고 10년. 있는데, 예. 네. 특수상해는 이제 집단으로 같이 한다거나 뭐 이제 무기를 들었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인데, 잘 그렇게 그런 경우까지는 이제 좀처럼 학생 때는 뭐 좀 많이 없고, 네. 또 처벌이 또 경미하게 경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수상해까지는 잘 안 가죠. 그리고 일단 피해자의 경우 지금 사실은 이제 폭력을 당한 다음에 이 트라우마가 생기고 또 네. 말할 용기를 못 내고 한참 이제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어렵게. 그렇다면 팁을 하나 주시죠. 피해자 지금 당장 말을 못해도 이것만큼은 뭐 예를 들어 증거로 남겨놓으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뭐 이제 핸드폰에서 뭐 협박을 당했거나 네. 모욕적 표현을 다 쓰면 당연히 캡처를 다 해야 될 거고, 사진, 영상 네, 등등. 뭐 사진을 다 찍어 놓는 거에 뭐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네. 일기 같은 경우도 참고가 됩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또, 예, 뭐 항상 일기를 써왔던 경우면 또 어느 정도 모를까? 신빙성이 있겠지만, 뭐 그것만 딱 있었으면 조금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로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김준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